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원산의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찾아서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를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핵을 이란보다 더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히는 등 미국도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대우 기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앞섭을 풀어헤친 채 손가락을 쫙 펴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세 번째 찾은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장입니다. 김 위원장은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이라면서 대북 제재를 직접 비난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적대 세력들이 우리 인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보려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지만 어려운 시기에 성과를 확대하는 건 적대 세력들에게 들씌우는 명중포화라는 말도 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불만 표시임과 동시에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된 발언이라고 봅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미북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도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최근 포린 어페어즈 기고를 해서 북핵을 이란 핵보다 더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 국무부 부대변인도 핵 검증과 사찰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와 밀접히 연계돼 있다고 했습니다.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은 대북 선제 공격이 북핵 위협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취임 전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군사 합의에 따라 7시간 30분쯤 전인 오늘 0시를 기해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합니다. 군은 우리 측의 조치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고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은 박소영 기자입니다. 경보음이 울리자 대기하던 군인들이 뛰쳐나갑니다. 우리 육군의 자주포 사격 훈련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선 이런 훈련이 사라집니다.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선 포사격과 기동훈련이 중지되고 육군 사격장 40곳 가운데 3곳은 후방으로 이동합니다. 야외 기동훈련도 바뀝니다. 연평도와 백령도에 있는 모든 해안포 포문은 폐쇄합니다. 해상 완충수역에서도 포사격 훈련과 군함 기동 훈련이 중지됩니다. 해병대는 육지에서 자주포 훈련을 합니다. 서부 지역은 군사분계선 이남 20km, 동부 지역은 40km 구역에서 전투기와 정찰기 비행을 중단합니다. 해안포 250문 이상을 서해에 배치한 북한도 최근 포문을 폐쇄했습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북한이 군사 합의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은 경고방송과 경고교신을 늘리는 내용으로 공동 교전 규칙도 만들었습니다. 적대 행위 중단이 시행되는 오늘부터 새로운 교전 규칙을 적용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북한과 고위급 회담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핵과 미사일 사찰이 주된 이슈인데 우리 국정원도 북한이 풍계리 사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주 북한 파트너를 만나 핵과 미사일 사찰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9일쯤 뉴욕에서 김영철과 만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머지않아 만날 것이며 내년 초에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도 어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핵사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것. 서훈 국정원장은 북한이 외부 참관단을 맞으려고 풍계리 도로와 숙소를 정비하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에 대해선 여동생이기 전에 김정은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여정의 남편은 평범한 사람이라고 덧붙여 이미 가족 관계를 파악했음을 시사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펜타곤에서 연합 방위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장차 전시 작전권을 한국에 넘긴 뒤에도 연합 사령부를 유지하고 주한미군도 현 수준에서 주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나란히 걸어옵니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에서 열린 환영 행사입니다. 정 장관은 미 육해공군, 해병대와 해안경비대를 사열했습니다. 한국 국방장관이 미군 의장대를 정식 사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50회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습니다. 전작권 환수 후에도 지금처럼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이, 부사령관은 미군이 맡는다는 내용입니다. 미군은 지휘권을 넘기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으로 유명한데 한국군이 이번에 유일한 예외가 됐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하는 증거입니다. And they endure as we strive to continue fortifying and deepening our ironclad alliance in support of the Korean people's freedom and of peace. 양국은 내년부터 전시작전권 이양이 가능한지 검증 작업을 시작합니다. 검증이 원만하게 끝나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에 전작권 환수가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비무장지대를 비롯해서 그동안 남북이 대치해왔던 지역에서 모든 적대 행위가 중단됐습니다. 서해 연평도의 해안 포문이 닫혔고 우리 해군의 주력 참수리함의 포신에도 하얀 천이 덮였습니다. 우리 군의 훈련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김동현 기자가 연평도를 다녀왔습니다. 북한 땅이 한눈에 들어오는 연평도 앞바다를 기동하는 해군 참수리급 고속정의 포신이 하얀색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는 상징적 표시입니다. 훈련도 달라졌습니다. K9 자주포 사격 훈련은 계속하지만 실사요 연평도 전방에서 공격을 울기도 건축 다른 데이들의 A형 사격 중대쪽 조준치 훈련은 포탄 장전까지. 하나포 사격 준비 끝! 하나포 준비 쏴! 실제 사격은 생략합니다. 만반의 군사 대비 태세가 완비된 가운데 9.19 군사 합의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상호 적대 행위 중단에 따라 북한도 대부분의 해안포를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12km 떨어져 있는 개머리 지역 포문 한 개는 여전히 열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포문 고장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불순한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포격을 당했던 연평도 주민들은 여전히 반신반의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실상 피부로 와닿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신뢰성에 대한 회복이 저쪽 분들하고는 좀 우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TV조선 김동윤입니다. 예, 오늘 판결에 대해서는 그동안 찬반 논란이 팽팽했던 만큼 반응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에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걱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도 인정했다. 양심의 자유 보장하라. 인권단체들은 사회적 다양성 인정의 진일보한 판결이라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재판 중인 당사자의 소외는 남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의 내면을 기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징벌 개념이 아닌 합리적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환영 일색인 인권단체와 달리 일반 시민과 종교계 반응은 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엔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이 오늘 하루에만 80여 건 넘게 올랐고 기독교 단체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논 숙고 협의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건 그냥 뭐 우리 있을 수는 없고. 시민들의 반응도 크게 엇갈렸습니다. 종교에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까지도 존경을 하는 게 이제 자유를 존중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양심보다 오히려 더 우선시돼야 되는 국가 안보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시민들은 소수자 인권 보호에는 공감했지만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예, 오늘 무죄가 난 이 재판 외에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930명에 이릅니다. 물론 양심에 따른 진정한 병역 거부자인지 아니면 군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병역 거부자인지는 법원이 따지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다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감 중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면을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은 227건.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하급심까지 합치면 93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양심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일선 법원의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창원지법이 다시 판결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도 문제입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기소를 보류해왔던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검찰에 고발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재판 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도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이 때문에 가석방을 앞당기거나 특별 사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병역 거부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 법의 미비로 인하여 수감 생활을 하고 있고, 병역과 대체복무 간 형평성 논란에 이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 사이에 처벌 형평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톱뉴스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분단 상황이고 누구나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죄가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14년 전의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대법원 판결 내용을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남겨진 34살 오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핵심 쟁점은 종교나 양심을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병역법 제88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통지에 응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4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은 정당하다는 선고 이후 유죄 판단을 유지해왔지만 대법관 9대4로 14년 만에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 집총과 군사훈련을 거부할 뿐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됩니다. 다만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는 관련 간접 사실로 증명하고 가정환경, 성장과정, 사회경험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재판관 9명이 낸 무죄 의견이 최종 결론이 됐지만 오늘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등 4명은 기존의 법리를 바꿀 만한 그에게 자물쇠를 준 것은 이 자물쇠의 열쇠를 유엔이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자물쇠는 북한 인권을 의미하죠. 어제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새로운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14년째 연례 행사처럼 이어져 오는 일이지만 북한 인권 문제는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이 다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 과속에 대한 견제 의미라는 분석도 있고 미북 비핵화 협상이 난기류에 빠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오늘부터 휴전선 일대에서 일체 적대적 행위가 중단됐습니다. 이 조치가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귀중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진짜 평화이기 위해서는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침묵해서는 곤란할 겁니다. 11월 1일 앵커의 시선은 평화와 북한 인권이었습니다. 먼저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위에 있든지 간에 용서될 수 없는 것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의된 윤창법 저도 동의자로서 서명까지 한 상태이고 이런 일이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개인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창피스럽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 교수님 뭐 어떻습니까? 저 사과 보신. 저 이용주 의원의 저 사건 사고를 보면서 가장 통탄해야 할 사람들은 지금 내사에 빠져 있는 윤창호 씨의 가족들일 것 같아요. 장기까지 기증을 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해서 저렇게까지 무슨 살인죄로 어떡하고 교통 무슨 음주법을 강화를 하네 하여튼 바고 그렇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을 가장 잘 알고 지켜야 되는 검사 출신의 청문회 스타가 저렇게 한다는 건 저게 무슨 이렇게 막연한 의미로 사과를 하고 정말 고 박사 말대로 무슨 글을 내리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거취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이 볼 때 한국 정치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평화민주당 지도부는 저런 의원이 있는 걸 국민들이 어떻게 비춰질 것인지 우리 가족이 내사를 당했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음주운전법을 강화하자고 하고 하더니 그러더니 바로 다 본인이 이렇게 한 다음에 글 내리고 사과만 하면 되는 건지 저는 좀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본인이거나 평화민주당 지도부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양 회장이 사회 조명 인사 혹은 좀 높은 사회 지위가 높은 분을 자기 회사로 불러서 집단 폭행을 가한 아주 가혹한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양 회장이 직원 4명을 시켜서 자기 회사로 그분을 불러서 전 직원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집단 린치를 가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폭행을 나간 피해자분께서 양 회장이 너무나 강력한 폭행을 가해가지고 굉장히 위축이 되고 공포에 젖어 있었습니다. 2013년입니다. 아마 이제 양 회장이 이제 자신의 그 아내와 함께 좀 어떤 내연남이라고 이제 알려져 짓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렇죠. 거죠, 양진호 회장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마 대학 교수신 모양인데 이분을 이제 회사로 불러서 사실 자기 동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렇게 무술 같은 것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회사 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굉장히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그 어떤 진술에 따르면 굉장히 폭력 정도가 너무나 세서 사실 이제 이 당한 피해자가 굉장히 겁에 먹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제 굉장히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마 그런 행사를 하는 등 지난번 어제도 보셨지만은 이제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폭력 행사하는 거 나갔지 않습니까? 그 이어서 이렇게 외부 인사들까지도 사실 자신의 회사로 불러서 폭력을 행사해서 지금 이 당사자는 이 상해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기자가 이제 지금 이제 1탄, 2탄, 3탄 이렇게 추가적인 취재를 계속 이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기자의 주장에 따르면 일단 이 사건 자체가 좀 법조 비리로도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진호 회장이 워낙 그 부가 많고 본인의 돈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동안 여러 가지 사건이 걸려있음에 불구하고 사실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사실 이 위리스크 문제도 예전에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 다른 업체는 처벌이 되고 사실 위리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처벌이 안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취재기는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떤 법조 쪽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예고를 하고 있어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진호 회장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추가로 아까 고성국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계속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랬는데 또 주변에서 하나 둘씩
이 양 회장의 뭐 취미라든지 이런 특이한 점들이 나오는데 특히 칼을 수집하는 취미를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보셨습니다만 이 직원들을 시켜서 일본도로 이 닭을 잡게 하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과 연관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이현종 의원 네. 뭐 어떤 칼이 갖고 있었고 또 이게 이 허가증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총포매 도검육에 관한 법에 따르면 그 칼날이 15cm 이상이 넘어가면 일단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불법 소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사용한 칼들을 보면 굉장히 장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보니까 거의 뭐 일본도 같은 장검인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SNS에다가 본인이 이렇게 뭐 자기가 구매 예정이다, 또 갖고 있다 이런 걸 자랑을 하거든요.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만약에 이게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고 또 말을 쓰는 걸 보면 뭐 연장이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그건 조직에서 쓰는 거죠. 이게 보면 우리가 뭐 영화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조폭들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게 연장, 작업 뭐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용어 쓰는 용어 자체가 보면 주로 그쪽 분야에서 쓰는 많은 용어들을 쓰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이것만 뭐 좋아서 모집한 것인지 구입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연루 가능성들 또 그쪽과의 관계성들 왜냐하면 이 폭력의 정도나 그다음에 지금 본인의 어떤 취미의 정도를 보면 이게 일반인이 하기 어렵거든요. 약간 좀 너무 추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뭐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이 그 담당 취재한 기자도 보면 상당히 이런 어떤 쪽의 어떤 뭐 양궁 같은 것도 보면 이 화살 석궁 같은 것도 있고 말이죠. 전문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칼도 보면 굉장히 긴 칼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칼 같은 거는 많이 좀 본인이 수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뭔가 여러 가지 좀 의심사는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는데 서해부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자, 장윤정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이용주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붙잡힌 건 어젯밤 11시쯤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잠실 방향으로 가는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차량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이 운전하던 차량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이 의원은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과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여의도에서부터 올림픽대로 영동대교 부근까지 15km가량을 혼자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은 평소에도 출퇴근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운전을 해왔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또 큰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불과 열흘 전인 지난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기업인들에게 막말에 가까운 면박을 줬다는 게 알려지면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리선권이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 후일담이 전해졌습니다. 유캐스터. 네, 당시 5차 참석자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기업 총수가 냉면 사리를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냉면이 목구멍으로 좀 넘어갑니까? 이런 말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그 참석자의 말에 의하면 굳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데 순간 분위기가 쌓여졌다.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갑분싸라고 하죠. 그래서 분위기가 쌓여지는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서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죠. 그렇지만 농담 반 진담 모드로 던졌겠지만 이 중요한 자리에서 거기다 처음 본 재벌 총수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 파장은 일파만파 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리에서는 보다 노골적인 발언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언급을 했다는데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그렇죠. 리선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기업들이 뭘 제안하고, 그러니까 북한에 뭘 제안하고 프로젝트를 가져왔으면 잘 해줄 수 있을 텐데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왜 빈손으로 방북을 했느냐 하는 걸 면박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주영 회장 얘기가 나왔는데 정주영 회장은 안 그랬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주영 회장은 북한에 올 때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와서 북한에 대한 투자
또는 그 지원 이런 걸 했었다. 특히 소떼를 몰고 가서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뭐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의 이벤트고 네. 그 외에 뭐 사실은 금강산 관광을 비롯해서 금강산 관광은 상당적으로 진척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외에 사실은 개성 관광 같은 것도 그 정주영 회장이 계속 추진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대북 경협 뭐 말이 좋아서 경협이지 사실상 대북 지원이죠. 네. 그런 지원을 정주영 회장은 굉장히 많이 거의 묻지마식으로 했는데 왜 지금 회장님들은 북한에 오면서 빈손으로 왔느냐 하는 걸 면박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합니다. 청와대는 김동연 부총리 교체 방침을 정하고 후임자 검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장하성 실장의 교체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께서 취임 후 세 번째 국회 시정연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키워드는 경제와 평화입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편성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한 대통령이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청와대는 국정 면모를 바꾸는 차원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을 상대로 인사청문회에 대비한 검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교체 시점은 국회 예산 설명과 심사가 끝나는 연말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총리와 함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장하성 정책실장도 함께 혹은 시차를 두고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경제투톱의 교체 시기와 모양새 등을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남북이 오늘부터 육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합니다. 군은 북한도 해안포 포문을 닫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환수 후에도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연합사 사령관은 한국이 맡는다는 내용의 연합 방위 지침에 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서 새 예산안과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을 합니다. 국회에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를 촉구할지 여부도 주목됩니다. 대법원이 오늘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판결을 내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대체 복무제도 마련을 요구한 가운데 대법원이 처벌해야 한다는 판례를 유지할지 바꿀지 주목됩니다. 경찰이 양진호 회장의 폭행과 불법 영상 유통 등의 혐의를 조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타들 수사팀이 있었거든요. 새롭게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도 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된 논란이 되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또 다른 폭행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대학 교수를 과거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직원과 함께 집단 폭행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이미 한 차례 조사를 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석연찮은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재수사에 들어간 겁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성남의 위디스크 사무실입니다. 양진호 회장은 지난 2013년 12월 아내의 불륜 상대로 의심한 A 교수를 이곳으로 불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수는 양 회장과 그의 동생을 비롯해 이름을 모르는 여러 명이 폭행에 가담했다며 4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6월 이들을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올해 2월 수사 8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고소인 가운데 한 명이 혼자 A씨를 때렸다고 진술했고 나머지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고소인 진술만으로 양 회장을 기소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즉각 A씨는 항고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지난 4월 말 서울고검으로부터 재기 수사 명령을 받아 다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 회장을 제외한 다른 피고소인들과 A 교수의 대질 조사는 이미 일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양 회장을 소환해 대질 조사 일정을 잡으려던 중 양 회장의 직원 폭행 영상이 보도됐다며
조만간 양 회장을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경제 투톱이라고 하는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 교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후임자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어서 교체설은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신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와대가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정책실장을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명백한 오보나 전혀 들은 바 없다는 말로 교체설을 부인해온 청와대는 오늘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로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또 그럴 때가 될 때까지는 제가 지금 예산 심의를 포함한 제가 맡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총리의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염두에 두고 검증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만성 간염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던 전력이 논란이 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하성 실장 후임엔 김수현 사회수석이 유력하게 거명되지만 노무현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김영주 무역협회 회장도 함께 거론됩니다. 청와대는 또 제이노믹스 설계자 중 한 명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교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임에는 병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체설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예산 정국이 본격화하는 국면인 만큼 교체 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연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 시정연설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을 고수할 뜻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말했고 야당은 경제 실패를 합리화하기 위한 면피용 연설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보도에 최지원 기자입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세 번째 시정연설 키워드는 함께 잘 살자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업자들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포용국가를 위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키우는 과거의 방식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장의 열매가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성장과 2019년 예산안 규모를 470조 5천억 원으로 책정하고 일자리 예산을 22% 인상했습니다. 야당은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생활적폐 청산을 주장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초당적 협력도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지난해와 달리 연설 중 자리를 지켰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악수했습니다. 원외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방청석에서 연설을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여야 대표 환담 자리에서 중앙선관위안을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이 병역 문제는 우리 국민 정서상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부터 강동훈 기자와 함께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라 이렇게 상당히 애매하게 결정을 내린 바가 있는데 이번 판결은 뭐 상당히 명확하죠? 예, 그렇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분명히 한 겁니다. 예.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대 등을 거부하면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자, 오늘 대법원은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역법을 어긴 게 아니니까 처벌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인데요. 하지만 같은 논리로 양심적이지 않은 병역 거부는 처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일시적으로 어떤 특정 종교를 개종을 한다든지 이런 일도 생길 수가 있을 텐데 이건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종을 해서 신념을 갖는다는 것은 이제 막을 수가 없지만 예.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척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신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성서에 대한 지식을 쌓고 또 일주일에 2번 집회에 참석해야 하고요. 그리고 포교, 전도 행위도 이 길게는 몇 년 동안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조건을 충족해야지 정식 교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교리상 흡연, 음주, 도박, 혼전 성관계, 음란물 시청 금지 이런 준수 사항도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병무당국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나올 텐데 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동안 이제 병무청은요, 입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형사 고발을 해왔었는데요. 앞으로는 병역 거부자들이 무죄 판결문을 받게 되면 지방 병무청에 전달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대체 복무를 위한 입영 연기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대체 복무제라는 것이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대체 복무제가 도입이 돼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육군 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복무하도록 하게 하는 대체 복무제 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면서 정부 안에 대해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째로 육군 복무의 2배 기간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현역 복무의 1.5배보다 길어서 징벌적인 성격으로 보여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로 하는 건 역시 이 철창살 아니냐 바뀌냐의 차이만 있을 뿐 감옥에 보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는 만큼 이 정확한 정부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한 이상 징벌적 성격의 대체 복무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주장이겠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축구대표팀 장현수 선수가 병역 특례로 수행해야 할 봉사활동의 시간을 속여 국가대표에서 영구 제명당했습니다. 앞으로 영영 태극마크를 달 수 없습니다. 박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가 더 이상 태극마크를 달 수 없게 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공정위원회를 열고 장현수를 국가대표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현수 선수에 대하여 영구히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장현수 선수에게 벌금 3천만 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축구인에 대한 명예를 실추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최고 수위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현수는 4년 전 인천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7월 새롭게 도입된 봉사활동 규정 시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촬영한 사진을 여러 날에 걸쳐 봉사활동한 것처럼 꾸몄고 눈이 내려 훈련이 불가능한 날에도 깨끗한 운동장에서 운동한 것으로 기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활동 이수 시간 544시간 중에 196시간을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장현수는 지난 6월 러시아 월드컵 당시 잦은 실수로 거센 비난을 받았지만 탁월한 체격과 성실함, 여기에 뛰어난 패스 능력으로 대표팀의 간판 수비수로 활약했습니다. 최근 파울로 벤투 감독도 아낌없는 신뢰를 보냈지만 다시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뛸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문체부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체육요원 31명을 전수조사키로 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올해 1학기뿐 아니라 지난해에도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치러진 쌍둥이 자매의 이번 중간고사 성적은 크게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확대한 부분은 쌍둥이 자매의 지난해 1학년 2학기 성적입니다. 쌍둥이 자매의 1학년 1학기 전교 성적은 각각 문이과에서 121등과 59등이었지만 2학기에는 각각 5등과 2등으로 급상승했습니다. 경찰은 이 시기에도 문제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전교 1등을 했던 올해 1학기뿐 아니라 지난해 2학기까지로 수사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을 압수수색한 자료에서
문제 유출 의심 정황이 발견됐고 자매끼리 나눈 SNS 대화에도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9월에 치른 쌍둥이들의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자매의 성적이 1학기보다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숙명여고 2학년 학생들이 중간고사 성적을 서로 공개하며 쌍둥이들의 성적을 유추한 결과는 한 명은 반에서 10등, 다른 한 명은 6등 정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굉장히 자존감이 크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다. 목표를 잃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찰은 이번 달 수능시험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전 교무부장 A씨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